오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남의 나라 핵 이야기할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우리의 핵 이야기, 핵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핵을 갖는다, 핵을 무장하는 것이 맞다,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세종연구소에서 통일전략연구실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한국핵장전략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핵 무장을 주장하시는데 평화주의자십니까? 그럼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고 하며 서로 할 그런 평화주의자입니다. 집에서도 아내랑 싸우는 걸 싫어하고요. 그리고 남북한이 서로 갈등을 보이는 것은 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어떤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는 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진보하고 보수가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는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새가 좌우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차이를 인정을 하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결론 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 핵을 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일단 평화주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핵무장 필요하다 입장이신 거죠? 그럼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으면은 네. 굳이 우리가 핵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핵공격 잠수함도 이제 최근에 만들어서 이제 진수시켰고, 전방에까지 전술핵을 시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운동장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계속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남북한 간의 핵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 박사님 모신 이유가요. 이 메디치가 문제작을 좀 냈지요. 문제작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화제작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제작을 냈습니다.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핵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형태의 찬반, 보수 진보를 떠나서 찬반이 존재를 오버랩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낸 책을 냈고요. 오늘 그 책의 저자이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일단 저도 평화주의자지만 핵에 대한 얘기는 아예 언급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어쩌면 반론의 입장에서 자꾸 여쭤볼 수도 있을 텐데 양해. 네, 그럼요. 우리 사회에서 핵무장 논의는 오랫동안 금기 시대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편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핵무장을 악마화하고 그리고 죄악시하고 범죄시하고 이제 이런 경향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핵무장 얘기하면은 이거 뭐 북한하고 핵전쟁 하자는 거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핵무장한 다음부터는 분쟁의 강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인도가 파키스탄을 쳐들어가 가지고 한 부분을 방글라데시로 아예 독립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 차례나 전면전이 있었는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을 가진 다음부터는 전면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쪽에서 도발을 하더라도 인도 쪽에서 자제를 해요. 인도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파키스탄보다 훨씬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게 대응을 했다가는 자칫하면은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서로 자제를 하고, 그래서 남북이 핵을 가지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소개하실 때 포럼 대표 운영을 맡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핵을 보유하자는 찬성하는 분들의 모임인 것 같은데 지금 찬성 기류가 어떻습니까? 아직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2016년에 자책 보유를 주장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저는 완전히 소수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극우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어도 중도적인 성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제가 거의 유일했죠. 올해 들어와서 한국국제정치학회가 학회 회원들 대상으로 국제정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주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자책보유에 대해서 반대하고 3명 정도는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반대한 사람이 찬성한 사람들보다 2배 정도 많지만은 3분의 1 정도가 지지한다라는 건 놀라운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0분의 1도 안 됐는데 그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엄청난 변화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북한이 4월 달에 전술핵 무기를 전방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했죠.
그때부터 그리고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다시 자책 보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란 게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뜻밖의 사람들이 제가 총대를 매겠다고 하니까 같이 총대를 매자. 그리고 같이 역사를 새로 쓰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조차도 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잠깐 역사 얘기해 보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핵을 가지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럼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한국도 핵을 가지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1970년대 초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먼저 2만 명 철수하고 그 다음에 1975년에는 완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난 충격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군사력 면에서 우리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는데 미군이 빠지면은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죠. 베트남이 공산화되듯이 우리도 공산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핵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걸 알고서 특히 이제 74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한 다음부터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감시 그리고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5년에 핵 비확산 조약에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중단하고 그러면서 결국 박정희 정부가 핵 개발을 중단하고 말았죠. 이거 핵 무기를 가지려면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일단 이제 바깥 사람들 말고요. 가능하다면 우리의 기술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갖춘 건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최고 지도자의 결단 말고는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잠깐 동안 우리 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이제 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핵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 그러니까 핵물질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든다는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월성원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월성원전이 중수로인데 그 중수로의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하면은 우리는 4,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그때는 대통령의 의지는 있었지만은 그때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부족했는데 이제 그로부터 한참 지난 지금에는 우리가 핵물질도 아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도 충분히 있죠. 다만 없는 거는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재처리 시설 만드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처리 시설 만드는데 1년 반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에 있는 로카시무라든가 이건 좀 큰 재처리 시설 만들려면은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대규모 시설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규모 재처리 시설 만드는 데는 4개월에서 6개월이면 되고 그러면은 2개월 정도면은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핵물질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개월이면 최소한 3개.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결단만 한다면은 NPT 탈퇴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거 다 빼고 기술적인 요건만 딱 따지면은 재처리 시설 만드는데 4개월에서 6개월, 나머지 기폭 실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이게 발전해 있거든요. 실험을 어디서 하나요? 그거는 이제 실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우리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년이면은 핵무장 가능하다는 게 바로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고 1년이면 핵무장이 일단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초보적인 핵무기 몇 개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1년 핵무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핵무기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때도 우리가 은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정부에서 우리가 만약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 그때도 거의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외부의 변수를 다 빼고 우리 기술을 얘기한 건데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면 이제부터가 문제죠. 대통령의 결단만 중요하겠나요? 지금 핵을 가지지 못하게 이미 이 전 세계가 다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까 앞서 얘기한 그 조약을 체결한 것. 예,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보유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NPT를 탈퇴하는 겁니다. 네. 핵비확산 조약을 탈퇴를 해야 되는데, 핵비확산 조약의 10조를 보면은 한 국가가 뭐 비상사태 직면해서 이 조약을 탈퇴하는 걸 법적으로 권리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죠. 북한이 수시로 핵탄두를 지상에서 폭발시키는 그런 훈련을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모의 연습을. 그리고 최근에는 핵공격, 전술 핵공격 잠수함까지 진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PT를 탈퇴할 뭐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PT 탈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라는 게 그러면은 뭐 곧바로 제재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인도나 파키스탄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 사례를 보더라도 핵실험을 하고 나면은 그때 제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가령 핵실험을 이 문제는 이제 뭐 좀 더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북한이 맨 처음에 1차 핵실험했을 때 그 위력이 상당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이거 정말 핵실험한 건 맞냐? 뭐 그 당시 뭐 폭약 가지고서 터트리고 핵실험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위력 핵무기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화강암으로 된 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북한식으로 거기 굴을 파서 실험한다고 하면은 뭐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핵실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탄약 보관 창고가 고장 뭐 거기 사고 나서 한 건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핵무기를 뭐 개발하고서 핵실험을 안 하면은 이제 안 하면은 이게 만약 사용하려고 할 때 터질지 안 터질지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몇 개는 터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식으로 NCND로 간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대중 공표 안 하면은 국제사회가 우리를 제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NPT를 탈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IAEA 감시하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가 NPT를 탈퇴하지 않고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NPT 탈퇴하게 되면은 IAEA 감시를 안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핵실험을 했을 경우 국제사회가 제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든 뭐하든 간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채택이 안 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하겠다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NPT 탈퇴를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국제조약에서 탈퇴를 하고 네. 순서가, 네. 그다음에 미국과 또 따로 맺은 조약,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죠. 예,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지는 미국에서 동의? 그러니까 미국이 동의하려면은 그쪽에 의해서도 통과가 돼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게 되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위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분야에서 그동안 협력했던 것들이 많은 타격을 받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핵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원자력 부분입니다.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과거 인도의 사례를 보면은 인도가 핵실험한 다음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했는데 미국이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인도를 편입시키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데 인도가 필요했고 테러와의 전쟁 수행하는데 파키스탄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제재를 가하다가도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이걸 풀어줍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핵조에 관련된 것을 풀어줄 가능성의 근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두 가지죠. 하나는 러시아하고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죠. 특히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러시아도 탄약이 떨어져가지고 북한에 지금 SOS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SOS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탄약 수출하면은 미국이 그걸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러시아는 북한, 미국은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중국하고 전략 경쟁하는 데 있어서 바로 중국의 바로 앞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기지가 있죠. 미군 기지가 있죠. 평택. 그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경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오히려 미국이 전략적 판단으로 한국도 핵무장을 시킬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어느 행정 분야에 따라 다른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핵 없는 세계란 아주 유토피아적인 그런 구상을 제시했던 그 오바마 대통령, 그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뭐 원칙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 말 대선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고립주의 성향의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핵무장을 용인했던 정부가 공화당 행정부였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지만은 백악관에 이제 한국과 일본 핵무장을 용인해야 된다는 시각과 그것을 반대한 시각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열린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 쓰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한국이 핵을 가지면은 북한 핵을 견제할 수 있고, 일본이 핵 가지면 중국 핵 견제할 수 있고, 미국은 뒤에서 이들 국가들하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니까. 아니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하게 만들어지는 더 이상 핵 확산 방지에 대한 전 국가적 합의가 뭐 한순간에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뀐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한국에 대한 핵에 대한 어떤 아까 의견들이 어떤지를 여쭤봤는데 미국의 보수 진영이 아직은 거기도 핵을 가짜주의가 적은 입장이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말고. 보수 진영을 뭐 누굴 겨냥해서 하는 말인지 네, 모르겠지만 공화당 지지자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오히려 민주당이 네. 그 한국 핵보에 대해서 더 반대하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원래 일방주의적인 외교를 옛날부터 폈었죠. 부시 행정부 때도. 민주당은 뭐 동맹이라든가 국제 규범을 중시하고 민주당 정부 내에서 우리가 핵보유로 가는 거는 좀 장애물이 상당히 많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오히려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미국 내 여론인데 올해 동아일보가 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뜻밖에도 미국 국민들의 40% 이상이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찬성을 하고 30% 정도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이상의 미국 국민들이 반대보다 찬성 여론이 10% 정도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동아일보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고민을 하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한국 핵을 가지면 남북한 간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만약 한국이 핵이 없으면 미국이 만약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핵을 사용하면 북미 간 핵전쟁을 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근데 뭐 한반도가 서로 싸우게 한다고 과연 미국이 참전을 안 할 리도 없고 그건 조금 약간 너무 낭만적인 기대인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이 여론조사 결과가 동아일보에서는 그 이전에 그 결과를 못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과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7년에 그 당시에 막 굉장히 살벌했잖아요. 북한하고 뭐 미국이 마치 전쟁이라도 벌일 것처럼.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40% 정도가 자책 보유에 한국 자책 보유에 찬성을 하고 30% 정도는 반대하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했던 거는 그 당시에 북한이 ICBM을 세 차례 시험 발사하고 그 성공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해하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 ICBM까지 북한이 본격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자칫하면은 한국을 지키려 하다가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박사님의 이 전망과 이것만 들어도 사실은 좀 막 이렇게 저는 소름이 돋는 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 국제 정세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 다 짜증나고 불편한데, 그렇다고 우리까지 거기다 같은 무기 가지고 제가 사는 땅에서 온통 긴장감 속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싫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제가 애국자가 아닌가요?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저절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미 경고가 있었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었고 아니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무시를 했죠. 설마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겠는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국토하고 얼마나 유린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 직전에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만약 전쟁이라면은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뭐 평양에서 저녁은 신우지에서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우리 사회의 어떤 안보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면 쉽게 공격을 못 하겠죠. 일본도 그 임진왜란 전에 일본이 우리를 공격해서 이길 확률이 반만쯤 된다고 하면 쉽게 공격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을 했을 때 이길지 불확실할 정도의 대등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일단 전쟁도 막을 수 있고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전 국토가 유린당하지 않고 휴전선 쪽에서 싸우다가 그냥 끝날 수가 있는 거죠. 핵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가 갖고 있으면 못 싸웁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핵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거든요. 그 우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북이 지금 서로 압도적인 대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압도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어쩌다 이제 뭐 휴전선에서 우발적으로 뭐 총기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저쪽에서 총기 갖고 있다 잘못해서 3발이 떨어졌다. 그럼 이쪽에서 30발 쏴야 됩니다. 그럼 또 300발 쏘고. 그렇죠. 그럼 순식간에 이렇게 되면은 3발이 300발, 3000발이 될 수 있고, 그럼 북한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우리한테 절대적인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근데 박사님,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일단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북한은 그야말로 그냥 자폭이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너무 아니란가요? 예. 우리만 죽고 북한은 살아 계시다고요? 북한이 핵을 그러니까 쐈는데. 전술핵 무기라는 게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떨어뜨린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지방 군사 거점을 공격했다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평양을 공격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핵무기를 평양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북한은 이제 뭐 김정은 혼자 그냥 죽진 않아요. 예. 작년에 9월 달에 발표한 핵무력 정책 법령은 나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전방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 핵무기들이 동시에 남한과 미국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을 공격하면 북한은 서울을 공격할 거고 또 뉴욕하고 워싱턴 불바다 만들 건데 미국을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껏해야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의 지방 도시라도 이제 그 핵무기를 보복하면은 다행인데 다행이라는 거는 그것조차도 미국이 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 핵무기를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막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 핵을 사용을 해도 미국이 북한 핵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만
핵무기를 공격받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리 후세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애기 있으면은 북한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맞는 대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복할 수단을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국지전이 발생을 했을 때 여차하면 북한이 그 전술핵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모든 가정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 핵을 어떤 상황이든 사용했을 때 벌어질 연쇄적인 파동을 생각해도 미국이 남한의 핵 무장을 이제는 동의할 거다. 이제는 동의할 거다. 아니면 동의시켜야 한다.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는 그걸 수용하기 좀 어렵고요. 예. 그러나 만약에 뭐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자 박사님은 그런 미국의 정치권의 변화를 계기로 또 북한이 일단 변했기 때문에 더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핵무장에 대한 당위성과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당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현 정부가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 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핵무장 뭐 당연히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상당 부분은 이제 한미동맹을 신성시하고 절대시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한미동맹 깨지거나 약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고 그래서 자체 핵보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층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이 악화되면은 핵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좀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냥 금방 투항하는 모습을 보였죠. 미국의 핵우산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근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게 된 그 순간부터 사실상 핵우산 찢어진 핵우산이 된 겁니다. 찢어진 핵우산. 예. 알겠습니다. 보수에서도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 다 100% 지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라도 저는 미국 쪽 입장을 굉장히 눈치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두 가지. 우리가 가지면 일본 당연히 갖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갖게 하고 또 일본은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일부 전략가들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같이 이야기를 해요. 예,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 핵을 가지면은 그것으로 이제 북한 핵을 견제할 수 있고 일본 핵 가지면 중국 핵을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미국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우익은 핵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핵을 가질 준비를 다 해놨어요. 플루토늄도 이미 비축을 해두고 있고. 근데 정치인들이 핵을 못 갖는 이유는 일본 내 국민들의 반핵 정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핵을 갖겠다고 하는 한 그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탄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간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 핵기업만 가지고는 일본이 핵무장으로 갈 수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다만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때는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본 정상 잠깐 얘기하셨는데 일본 국민들이 뭐 우리랑 달라서겠어요? 그들은 그 핵 무기가 사용됐을 때의 그 공포를 정말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이 보유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누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작정하고 쏘는 것보다 실수, 우발 내지는 뭐 구테타 같은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작동시키는 다른 이상한 힘 이런 걸로 해서 그것이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보유 자체가 제한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유 그래 북한은 가졌는데 왜 우리는 못 가져 이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 나쁜 걸로 갖고 있어야 돼라는 거에 대한 한국민들의 정서도 사실은 저는
이게 크게 많이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까지 핵을 가진 국가가 뭐 실수로 핵을 발사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오작동 가능성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계적 오작동 가능성. 근데 핵무기 발사에는 굉장히 많은 안전장치,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과거 뭐 미소간에도 보면은 이제 오판에 의해서 자칫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얘기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신중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핵이라는 건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반응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공격을 받았는데 트라우마, 그러니까 한번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도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은 아무도 한국에 대해서 핵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고슴도치처럼. 고슴도치요. 예, 예. 한국을 만약 공격하면은 뭐 똑같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을 무시 못하는 거는, 물론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러지만은 만약 중국하고 한국이 전쟁을 벌인다, 핵전쟁을 벌인다, 그러면은 한국은 아예 죽을 수 있지만은, 사라질 수 있지만은 중국도 팔다리가 잘려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근데 이게 한국이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핵무기 없으면은, 재래식 핵무기만 갖고 있으면은 한국을 그냥 바둑판에 졸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잠깐 놓쳤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NPT를 탈퇴하는 순간 우리가 받을 국제사회적 어떤 제재가 사실 아마 경제 무역이 가장 클 텐데, 예, 이게 나름 수탐 대실, 뭐 작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무언가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살 수 있겠습니까? 경제 관련된 제재 속에서? 근데 안보가 무너지면은 평화도 사라지고 경제도 사라지죠. 지금 이미 경제 안보 무너졌거든요, 박사님. 심각한 상황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NPT 탈퇴하면은 뭐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서 한국이 붕괴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절대로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소위 말하는 괴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런 거고, 왜냐하면은 NPT 탈퇴하기가 곧바로 핵보유는 아니거든요. NPT 탈퇴하고 핵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PT 탈퇴했다고 해서 제재할 명분은 없고, 핵 보유를 할 경우에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결국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핵 보유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북한이 ICBM 발사하거나 뭐 하면은 중로가 협조해서 제재를 채택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협조 체제가 깨졌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있고 또 미국 단독 제재가 있는데, 단독 제재 같은 경우 이제 행정부 차원의 제재가 있고 의회 차원의 제재가 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제재를 막아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미 행정부가 소극적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건 좀 불가피해요. 어느 정도 제재를 받는 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가피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일정 기간 제재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미 행정부가 이제 한국 핵보유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제재 같은 것들을 훨씬 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어느 한 면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무역에 많이 의존하는데 국제사회가 제재하면은 우리는 경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무역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도 그러면 우리의 상품에 많이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타격을 주면은 그러니까 그 나라도 타격을 입게 돼 있습니다. 쌍방간 타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게 벌어진다고 하지만은, 미국이 중국산 물건을 안 살 수가 없거든요.
안 사게 되면은 뭐 미국에서 물가 오르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건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만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는 거지 완전히 중국하고 단절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갖고 있는 지렛대가 또 우리가 국제사회로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 핵 가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시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정치 상황이요. 아까 일본 같은 경우에 핵무장을 얘기하는 순간 아마 정치성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느 특정한 정부가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치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만 보면 그래서 박사님이 책에도 그걸 지적하셨어요. 뭔가 외교안보로서는 대승적인 변화와 결정을 해야 한다. 좀 주문을 한번 하신다면요, 지금 정치권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논의를 해야 할까? 네. 안보 문제, 지금 정치권을 보면은 여야가 사활적인 투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현 정부 내에서는 그 초당적 협력이 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길게 내다보고, 뭐 현 정부 임기가 수백 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제 5년 지나면은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거고,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 그 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여야도 결국은 정치인들이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문가 그룹 내에서부터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60% 이상, 뭐 때로는 이제 4분의 3까지도 자책 보유를 찬성을 하지만은 전문가들의 자책 보유에 대한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낮지만은 이미 3분의 1 정도가 자책 보유 정도 지지한다고 하면 과거랑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전문가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될수록 정치권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자책 보유, 이걸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고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핵 보유하게 되면은 뭐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 파탄 나는 거 아니냐,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느냐, 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가능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번 책을 낸 거고요. 그리고 이 책을 내는 과정에서 뭐 저 개인의 그러니까 뭐 생각만을 적은 것이 아니라 포럼을 만들어서 포럼 내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지성,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제가 뭐 정리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단 핵 보유에 대한 거는 약간 진보 보수가 약간 엉켜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과거와 달리 핵 보유에 대한 지지에 대한 의견이 좀 많아졌다. 이 두 가지는 일단 저는 조금 새롭게 접한 거고요. 전 진행하는 내내 지금 긴장이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핵을 가져? 뭐 가질 수 있으면 갖지.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어도 핵을 갖는 게 맞아?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거를 보실 것 같아요. 이 프로를.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 책의 Q&A 부분에, 네. 3부가 Q&A입니다. 맞습니다. Q&A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알아야 면장하잖아요. 옛날 말이지만 예, 예, 예. 네.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진짜 궁금하신 분들 이거 읽고 Q&A, 오해하는 거 어쨌든 박사님이 쓰시는 겁니다. 읽고 동의 나중 이런 주장은 있구나, 뭐 팩트는 이거구나 한번 보시고요. 이 정도 분위기면은 찬반 토론 한번
매지치에서 해도 될 것 같은 예, 저는 분위기인데요. 언제든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메디치 경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 지난번에 오펜하이머에서 영화 속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핵 이야기를 할 때보다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 시청자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해주십시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